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고전 속에서 삶의 교훈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맹자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바로 술불가 불신야입니다. 이 구절은 직업을 선택할 때는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직업이나 직무를 선택하는 일은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에 그치지 않고 그 사람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맹자는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오늘 이 구절을 통해 직업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와 그로 인한 영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 교훈이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교훈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직업을 선택하는 일은 결코 단순한 결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직업은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삶의 방식과 가치관, 사람들과의 관계, 심지어는 우리의 행복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맹자는 이러한 점에서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나 편리함만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직업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또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지를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 무엇을 고려해야 할까요? 이 구절을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씨는 어린 시절부터 기술을 배우고 기술자로서 성공적인 경력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A씨는 한때 자신의 직업에 대해 불만을 가졌습니다. 그는 기술자의 길이 아니라 다른 직업을 추구하고 싶었고 자기 만족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새로운 직업을 선택하고자 했을 때 그 선택은 쉽지 않았습니다. A씨는 새로운 직업을 선택하려 할 때마다 그 직업이 자신에게 맞는지, 오랫동안 즐길 수 있을지, 경제적으로 안정적인지를 깊이 고민해야 했습니다. 결국 그는 새로운 직업을 시작하기 전에 자신이 좋아하는 일과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찾기 위한 준비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A씨는 결국 자기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찾았고 그 직업에서의 만족감을 얻으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직업을 선택할 때는 감정이나 충동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관과 삶의 방향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직업은 그 사람의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기둥이기 때문에 그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직업을 선택할 때 신중히 고려해야 할 기준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자신의 가치관과 일치하는 직업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사람들을 돕는 것을 좋아한다면 의료나 교육 분야의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관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면 직업에서 오는 스트레스나 불만이 적어지고 오히려 더 많은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직업 선택이 가져올 장기적인 영향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직업은 단기적인 수입이나 편리함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경력과 인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장의 수입이 더 많다고 해서 단기적으로 보람 없는 직업을 선택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직업에 대한 만족감이나 자아실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을 선택할 때는 미래를 생각하고 나의 장기적인 목표와 일치하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업을 선택한 후 우리는 그 직업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자기 개발을 계속해야 합니다. 맹자가 말한 술불가 불신야의 의미는 단순히 직업을 선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직업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성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한 예로 B씨는 몇 년 전까지 자신이 한 직장에서 계속해서 일해왔지만 자신의 직업에 대한 흥미와 열정이 부족했다고 느꼈습니다. B씨는 직업을 바꾸기 위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자신이 진정으로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직업을 찾기 위해 여러 가지 공부와 경험을 쌓았고 결국 그는 새로운 직업에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직업을 선택한 후에는 꾸준한 자기 개발이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직업의 선택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며 직업에서 큰 성과를 이룰 수 있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맹자의 구절을 통해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 신중함과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함을 배웠습니다. 직업은 단순한 생계 수단을 넘어 자신이 살아가는 방식과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신의 가치관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선택한 직업에서 자기 개발을 꾸준히 하면서 그 직업을 통해 더 큰 성취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직업을 선택할 때 신중하고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찾아 나가세요. 그 직업에서 행복과 만족을 찾고 그것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이루어 가세요. 자신의 직업 선택을 통해 더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고전 속에서 얻은 교훈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이 교훈이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잊지 마시고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찾아 더 나은 삶을 살아가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고전 속에서 얻은 교훈을 여러분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논어에 나오는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바로 문인어 타방 재배 이송지입니다. 이 구절은 사람을 다른 나라에 보내 문안을 드릴 때는 그에게 2번 절하고 보내셨다는 뜻으로 사람에 대한 존경과 예의를 강조하는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2번 절하고 보내는 모습은 타인에 대한 배려와 예의, 그리고 책임감 있는 태도를 나타냅니다. 오늘 이 구절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존경과 배려,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필요한 신중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 교훈이 어떻게 삶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구절의 깊은 의미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문인어 타방 재배 이송지라는 구절에서 말하는 2번 절은 단순히 절의 횟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상대방에 대한 깊은 존경과 예의를 나타냅니다. 2번 절은 단순히 형식적인 예의가 아니라 상대방을 향한 진심 어린 배려와 존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대할 때 어떤 태도로 임하느냐에 따라 관계가 달라진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공자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 예의를 매우 중요시했습니다. 상대방에게 2번 절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존경하는 마음이 크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을 떠나보내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리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이제 2번 절의 의미를 실제 상황에 비유해 봅시다. A씨는 한 번은 중요한 외부 파견 업무를 맡게 되었고 팀을 떠나게 될 때 팀원들에게 2번 절하며 인사를 했습니다. 이 행동을 본 사람들은 A씨의 깊은 존경과 예의에 감동했습니다. A씨는 그 팀을 떠날 때 이 팀을 위해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일했는지 깊이 새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다른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었고 팀원들은 A씨의 결정을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와 예의는 단순히 형식적인 행동이 아니라 진심 어린 마음을 전달하는 중요한 방식입니다. 예의 있는 행동이 바로 그 사람의 품격을 높이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단단히 만듭니다. 이 구절에서 2번 절하고 보내는 행위는 단지 예의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있는 깊은 의미는 바로 책임감과 신중함입니다. 누군가를 중요한 임무나 외부로 보내는 일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그 사람에게 최고의 존경과 신뢰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B씨는 회사의 중요한 사업을 해외로 확장하는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B씨는 그 임무를 맡기 전에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결정이 회사와 동료들에게 미칠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 여러 차례 동료들과 상의하고 여러 번의 토론을 거쳤습니다. 그는 결국 결정을 내리면서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다짐과 함께 팀원들에게 깊은 존경의 표시로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그의 신중한 결정과 예의는 팀원들에게 큰 신뢰를 주었고 그 결과 해외 사업도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신중한 결정을 내릴 때는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그 선택이 가져올 결과를 깊이 생각한 후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 절하는 행동은 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얼마나 책임감 있고 신중하게 접근했는지를 상징합니다. 이 구절에서 두 번 절을 하는 행동은 타인에 대한 존중과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며 관계를 맺는 태도는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타인에게 존경을 표하는 것은 단순히 예의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발전시키고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만듭니다. 씨는 처음 직장에서의 첫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는 먼저 모든 동료들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관계를 형성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팀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존경을 표현하며 두 번 절하는 의미로 항상 그들을 존중하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는 팀원들에게 나는 여러분을 존경하고 함께 일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서로 존중하는 것이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 결과 씨는 빠르게 팀 내에서 신뢰를 얻었고 팀원들은 그를 따르며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갔습니다. 그의 존중과 예의가 팀 내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켰고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타인을 대할 때의 태도는 그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킬지 또 그 사람과의 관계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결정짓습니다. 공자는 문인어 타방 재배이송지를 통해 타인에 대한 예의가 관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중요한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일상에서 이 구절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간단한 예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 상대방에 대한 존경과 신뢰를 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두 번 절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떠나보내며 진심으로 배려하고 그 선택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타인에게 예의를 표하는 행동이 중요합니다. 친구, 가족, 동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존경을 표하고 그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태도는 그들과의 관계를 더 깊고 긍정적으로 만듭니다. 작은 예의와 존경의 표현이 결국 더 큰 신뢰와 존중으로 이어지고 우리가 대하는 사람들도 그만큼 우리에게 존경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문인어 타방 재배이송지의 구절을 통해 타인에 대한 존경과 예의가 관계를 더욱 긍정적으로 이끌어가는 힘에 대해 배웠습니다. 우리의 태도와 행동이 주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깊이 생각하면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타인에게 더 많은 존경과 예의를 표하며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이 작은 실천이 결국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오늘도 고전 속에서 얻은 교훈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이 교훈이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잊지 마시고 타인에게 존경을 표하는 삶을 살아가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고전 속에서 얻은 교훈을 여러분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명심보감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바로 경목지사 공미계진 배후지연 기족심신입니다. 이 구절은 직접 보고 경험한 일도 모두 참된 것이 아닐까 두렵거늘 뒤에서 하는 말을 어찌 믿는단 말인가라는 뜻으로 우리가 직접 겪은 일조차도 진실인지 의심해야 할 때가 많다는 점, 그리고 남의 말은 더 신중하게 들어야 한다는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오늘날 소문과 루머,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더욱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는 자기 경험을 통해 얻은 진실조차도 의심할 필요가 있음을 깨닫고 남의 말을 무비판적으로 믿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이 구절을 통해 어떻게 신뢰를 가질지, 그리고 어떻게 판단력을 키울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구절에서 직접 보고 경험한 일도 모두 참된 것이 아닐까 두렵거느리라는 말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종종 자기 경험을 통해 세상과 사람들을 이해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전부 진실일까? 그 경험 속에 숨겨진 진실이 있을까? 한 예로 A씨는 친구들과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내고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 여행에서 A씨는 정말 멋진 경치와 감동적인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여행 후 A씨는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며 그 여행의 감동적인 순간들을 다르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직접 본 것과 다르게 자신이 느낀 감정을 덧붙여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경험에서 벗어나 개인적인 해석이 담긴 이야기로 변질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경험한 일도 완전한 진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경험 자체가 주관적이고 각자의 감정과 해석이 더해져 왜곡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접 경험한 일도 반드시 사실이라고 믿지 말고 그 속에서 진실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배후지연 기족 심신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 구절은 뒤에서 하는 말을 어찌 믿겠는가? 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말에 많은 영향을 받으며 때때로 그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 따지지 않고 믿기도 합니다. 하지만 소문이나 남의 말은 정말 신뢰할 만한 것일까요? B씨는 자신의 친구인 C씨가 하는 말에 의지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C씨는 B씨에게 D씨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여러 번 말하며 그에게 D씨와의 거래를 피하라고 했습니다. B씨는 C씨의 말을 믿고 D씨와의 사업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B씨는 D씨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C씨의 말에 의존했기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되었고 그로 인해 큰 손해를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남의 말을 무조건 믿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소문이나 누군가의 의견을 듣고 그것만을 믿어 행동한다면 중대한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사람의 말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고 그것이 진실인지 사실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비판적 사고를 키워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무엇이든지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 정보를 분석하고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정보를 판단하고 그 정보를 객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D씨는 인터넷에서 보고 들은 정보를 그대로 믿고 친구들에게 전달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이 정보를 공유하면 많은 사람들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널리 퍼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정보는 사실이 아니었고 D씨는 친구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D씨는 이후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며 앞으로는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비판적으로 생각한 후 공유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남의 말을 듣고 그것을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사실인지 왜곡되지 않았는지 검토하는 비판적 사고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선택하는지에 따라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험과 말의 신뢰성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경험은 객관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경험이 내면적으로 어떻게 해석되었는지를 분석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직접 경험한 일도 그 경험에 대한 주관적인 해석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여행에서 감동을 받았다면 그 감동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더 크게 확대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 감동을 진실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사람의 감정과 해석이 더해진 결과물로 이해해야 합니다. 두 번째, 말을 믿을 때는 그 말의 출처를 확인하고 여러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의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 그 말을 하는 사람의 배경, 목적, 신뢰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말하는 소문을 믿기 전에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그 말에 숨겨진 의도는 무엇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경목지사 공미계진 배후지연 기족심신의 구절을 통해 우리는 직접 경험한 일도 진실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과 다른 사람의 말도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교훈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타인의 말은 항상 주관적이며 그 안에 진실이 왜곡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 배우지만 그 경험도 한정적이고 그 안에서의 교훈도 결국 주관적인 해석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말을 믿기 전에 그 말의 출처와 맥락을 고려하고 그 말이 진실인지 확인하는 비판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모든 정보가 진실이 아닐 수 있음을 인식하고 신중하게 판단하는 태도가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는 경험과 정보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진실을 찾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세요. 그렇게 한다면 앞으로 더 많은 깨달음을 얻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고전 속에서 얻은 교훈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이 교훈이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잊지 마시고 늘 신중하게 생각하고 더 많은 진실을 찾아가는 삶을 살아가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고전 속에서 얻은 교훈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맹자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바로 홍노심 홍노력 노심자치인 노력자치여인입니다. 이 구절은 어떤 사람은 마음을 수고롭게 하고 어떤 사람은 몸을 수고롭게 한다. 마음을 수고롭게 하는 자는 사람을 다스리고 몸을 수고롭게 하는 자는 사람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맹자는 마음의 수고와 몸의 수고가 각각 다른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마음을 다스리고 사람들을 이끌기 위한 수고가 더 중요하다는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교훈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는 일, 몸을 다스리는 일,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구절을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마음의 수고와 몸의 수고의 차이를 생각해 봅시다. 마음의 수고는 주로 지혜와 사고, 감정의 조절, 그리고 사람들을 이끌기 위한 정신적인 노력을 의미합니다. 몸의 수고는 육체적으로 해야 하는 일들, 즉 힘을 써서 물리적으로 하는 노동을 의미합니다. 맹자는 마음의 수고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수고롭게 하는 사람은 사람을 다스리고 몸의 수고는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는 마음의 힘이 결국 육체의 힘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교훈을 전하는 말입니다. A씨는 한 회사의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팀원들이 일 처리를 잘 못하고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팀원들에게 단지 몸으로 일만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팀원들의 마음을 잘 살펴주고 그들의 의견을 듣고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며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그 결과 팀원들은 A씨의 리더십을 존경하고 더 나은 성과를 내기 위해 스스로 움직였습니다. A씨는 몸의 수고보다는 마음의 수고가 팀을 이끄는 중요한 요소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마음의 수고는 단순히 사람을 이끄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그들 스스로가 행동하게 만드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팀이나 사회에서 실제적인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몸의 수고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B씨는 건설업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많은 체력을 소모하며 일하고 육체적으로는 힘들었지만 그만큼 일을 잘 해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동료들은 종종 B씨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고 그는 결국 사람들로부터 지배를 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B씨는 몸의 수고에만 집중한 나머지 사람들과의 소통이나 관계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을 잘 전달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이끄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B씨의 경우 몸의 수고는 상대방을 이끄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몸을 쓰는 노동은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이 사람들을 이끄는 데 있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몸의 수고만큼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의 수고, 즉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지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이라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제 마음의 수고와 몸의 수고의 차이를 통해 마음의 수고가 왜 더 중요한지에 대해 살펴봅시다.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있어 몸의 수고보다는 마음의 수고가 훨씬 더 중요한 이유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야 진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C씨는 한 작은 기업의 CEO였습니다. 그는 직원들에게 일만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원들의 고민을 듣고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며 자주 대화를 나누고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의 직원들은 그의 진심 어린 관심과 배려 덕분에 자발적으로 더 열심히 일하게 되었고 회사는 점점 더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C씨는 단지 몸을 수고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원들의 마음을 다스리고 그들의 가치를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마음의 수고는 단지 사람들을 이끄는 데 그치지 않고 자기 자신을 관리하고 자신을 발전시키는 데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끄는데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의사소통을 잘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그렇다면 마음과 몸을 다스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기 감정을 통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사람들을 이끌고 그들과의 관계를 원활히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고 내면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그들의 요구에 맞는 적절한 대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표하고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태도는 마음을 다스리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 꾸준한 자기 개발입니다. 지식이나 경험을 쌓는 것, 그리고 지속적으로 자신을 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기 개발을 통해 자신감을 얻고 사람들을 이끄는 데 필요한 내적인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오늘 맹자의 구절을 통해 마음의 수고와 몸의 수고의 차이를 배웠습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사람들을 이끄는 것이 진정한 리더십이며 마음의 수고를 기울여야 더 나은 관계와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원활히 하는 법을 실천해 보세요.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더 나은 리더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고전 속에서 얻은 교훈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이 교훈이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잊지 마시고 마음을 다스리고 사람을 이끄는 리더로 살아가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고전 속에서 얻은 교훈을 여러분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목민심서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바로 자유자 선왕지 대정야 역대수지 이위영전입니다. 이 구절은 어린이를 사랑하는 것은 선왕들의 큰 정사여서 역대 임금들은 이를 행하여 아름다운 법도로 삼았다는 뜻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고 사랑하는 일이 나라를 다스리는 중요한 원칙이라는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는 나라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일이 어떤 왕이나 지도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구절을 통해 우리가 어린이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특히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이 교훈이 어떻게 삶에 적용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구절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어린이를 사랑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일인지 생각해 봅시다. 어린이는 나라의 미래이자 사회의 뿌리입니다. 우리가 어린이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어떤 가르침을 주는지가 그들의 미래를 결정짓고 결국 나라의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고대의 선왕들은 어린이를 사랑하고 보호하는 것을 매우 중요한 임무로 여겼습니다. 한 예로 A씨는 어린 시절 부모님으로부터 사랑과 교육을 듬뿍 받으며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어린 시절부터 A씨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었고 사랑을 아낌없이 주었습니다. 그 결과 A씨는 사회에 나가서도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가 받은 사랑과 가르침이 결국 사회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어린 시절의 사랑과 가르침이 그 사람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어린이를 사랑하고 보호하는 일이 결국 사회를 밝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제 선왕들의 큰 정사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선왕이란 역사적으로 뛰어난 왕들을 의미합니다. 선왕들은 어린이를 사랑하는 것을 나라를 다스리는 중요한 원칙으로 삼았고 이를 법으로 정해 지켜왔습니다. 어린이를 사랑하고 보호하는 일이 단순히 덕목에 그친 것이 아니라 국가 정책의 중요한 부분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B씨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과 국가의 관심 속에서 잘 자랐습니다. 당시 그의 나라는 어린이를 위한 교육과 복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많은 자원이 어린이 교육에 투입되었습니다. 어린이들은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았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도덕적인 가르침을 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정책 덕분에 B씨는 어릴 때부터 사회적 책임감을 느꼈고 그의 인생에서도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와 같은 교육 정책은 어린이를 사랑하는 선왕들의 깊은 배려와 지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어린이를 위한 정책과 사랑이 어떻게 사회 전체의 발전으로 이어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 구절에서 전하는 교훈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오늘날 어린이들을 어떻게 대하고 그들을 위해 어떤 교육을 제공하는지가 그들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우리는 이제 부모로서, 교육자로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어린이를 사랑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가르침을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C씨는 자녀가 10대가 되었을 때 가끔 왜 부모님이 이렇게까지 신경을 쓰고 돌보나?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C씨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가 겪는 어려움과 고민을 이해하게 되었고 자녀가 부모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자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C씨는 자녀가 사회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사랑과 관심을 기울였고 그 결과 자녀는 사회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어린이에 대한 관심과 사랑은 부모로서 그리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어린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결국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어린이를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물질적인 지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인 지원과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관심을 갖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어린이와의 대화는 그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자녀나 어린이와 대화할 때는 그들이 마음껏 말할 수 있도록 경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그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은 부모와 사회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어린이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은 그들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어린이가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부모로서 올바른 가르침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꾸준히 교육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어린이는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합니다. 그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공부와 경험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자유자 선왕지 대정야 역대수지 이위영전의 구절을 통해 어린이를 사랑하는 일이 단순한 덕목에 그치지 않고 나라를 이끄는 중요한 정책이라는 점을 배웠습니다. 어린이는 나라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일이 결국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기초가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어린이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더 기울이세요. 어린이가 잘 자라도록 돕는 일은 결국 우리 사회를 더 건강하고 밝게 만드는 일입니다. 어린이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그 사랑이 모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고전 속에서 얻은 교훈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이 교훈이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잊지 마시고 어린이를 사랑하고 보호하는 삶을 살아가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고전 속에서 얻은 교훈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논어에 나오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바로 사즉불손 검즉고 여기불손야 영고입니다. 이 구절은 사치하다 보면 공손하지 못하게 되고 검소하다 보면 고루하게 되기 쉬운데 공손하지 못한 것보다 차라리 고루한 편이 낫다는 뜻입니다. 사치와 검소가 우리의 태도와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말입니다. 사치가 공손함을 잃게 만들고 검소함은 때로는 고루하게 보이지만 그런 고루함이 오히려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는 교훈을 전합니다. 오늘은 이 교훈을 통해 사치와 검소의 차이, 그리고 고루함과 공손함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구절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사치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사치는 외적으로 눈에 띄는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치스러운 생활을 통해 더 많은 물질적인 것을 얻을 수 있지만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인간적인 덕목 중 하나인 공손함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맹자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렸을 때부터 형편이 어려워 검소하게 자라왔습니다. 하지만 사회에 나가면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고 그는 점차 물질적인 풍요를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고급 브랜드 옷을 입고 비싼 차를 타며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를 위해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물질적인 만족감이 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점차 공손함을 잃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사라져갔습니다. 그는 사치스러운 생활 속에서 점점 더 자만하고 타인을 배려하지 않으며 그들과의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결국 그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소외감을 느끼게 되었고 사치가 가져온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 공허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A씨는 결국 사치가 가져온 공손함의 상실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사치가 공손함을 잃게 만든다는 경고는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를 추구할 때의 위험을 알려줍니다. 사치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정한 관계와 배려를 무너뜨리게 되므로 우리는 사치를 추구할 때 그 이면의 영향을 잘 살펴야 합니다. 그렇다면 검소함은 어떻게 작용할까요? 검소함은 소박하고 절제된 삶의 태도입니다. 검소함은 때때로 고루하거나 시대에 뒤떨어져 보일 수 있지만 그런 고루함이 오히려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는 교훈을 맹자는 전하고 있습니다. B씨는 소박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매일 검소하게 살고 비싼 물건을 사는 것을 멀리했습니다.
그의 생활은 매우 단순하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고루하고 올드 패션처럼 보였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B 씨는 결코 그 삶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검소하게 살면서도 언제나 주변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배려하고 공손하게 대하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항상 존경을 표했습니다. B 씨는 물질적인 풍요와 사치보다는 정신적인 풍요와 사람들 간의 깊은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고루하다고 느껴지는 삶 속에서도 자신이 중요한 가치를 잃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검소함은 그에게 더 큰 안정감과 진정한 만족을 가져다 주었고 결국 그는 사치에 빠져든 사람들보다 더 큰 인간적 성취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제 고루함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고루하다는 말은 보통 유연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전통적이며 구식이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맹자는 이런 고루함을 더 나은 선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씨는 매우 보수적인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일정하게 일어나고 항상 똑같은 루틴을 따르며 물질적인 것보다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존중과 예의를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의 고루한 생활은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재미없고 지루하게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의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꾸준한 노력은 결국 사람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얻었습니다. 시씨는 고루한 삶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중요한 가치를 전했고 그의 꾸준한 태도와 예의 바른 태도는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비록 그는 유행이나 사치에 휘둘리지 않았지만 그가 지닌 진정성과 신뢰는 결국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고루함은 유연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 안에 담긴 꾸준함과 일관성은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고루한 태도는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어떤 유행이나 일시적인 트렌드보다 오래 지속되는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치와 검소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목표는 사치와 검소를 극단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는 절제와 신중함을 기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자신에게 맞는 생활 방식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각자 경제적 여건, 가치관, 그리고 삶의 목표에 따라 적절한 절제와 신중함을 실천해야 합니다. 사치스럽게 살고 싶다면 그 이면의 가치가 무엇인지, 검소하게 살고 싶다면 그 이유와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두 번째,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물질적인 풍요보다는 사람들과의 진정한 관계와 존중이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는 고루해 보일 수 있는 태도를 택하더라도 그 안에서 진정성과 예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사즉불손 검즉고 여기불손야 영고의 구절을 통해 사치와 검소의 차이를 배웠습니다. 사치는 사람들을 공손하지 않게 만들 수 있고 검소함은 때로 고루해 보일 수 있지만 그 고루함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는 사치와 검소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고루한 삶 속에서도 진정성과 꾸준함을 실천해 보세요. 진정한 리더십과 행복은 사치보다는 검소한 마음 속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고전 속에서 얻은 교훈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이 교훈이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잊지 마시고 검소하면서도 진정성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고전 속에서 얻은 교훈을 여러분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5월 춘추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바로 동병상련입니다. 이 구절은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 서로 불쌍히 여긴다는 뜻으로 서로 비슷한 고통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끼리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배려한다는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동정이나 연민을 넘어서 진정한 이해와 공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구절을 통해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특히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이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동병상련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이 말은 단순히 고통을 함께 느끼고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그 고통을 겪어본 사람만이 진정으로 그 아픔을 이해할 수 있다는 교훈을 전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려고 할 때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겪어본 고통이 있을 때 그 고통을 겪은 사람에게 더 큰 이해와 배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한 예로 A씨와 B씨는 어린 시절부터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두 사람은 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서로를 위로하며 자랐고 서로가 서로의 아픔을 잘 이해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A씨와 B씨는 각각 다른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A씨는 성공적인 사업을 시작하여 큰 부를 이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가난한 시절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B씨는 여전히 가난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A씨와의 관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여전히 B씨를 도와주고 그의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며 때때로 B씨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B씨는 A씨의 진심 어린 배려에 고마워하며 그들에게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비슷한 고통을 겪어본 사람들끼리는 더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게 되며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돕는데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병상련은 단순히 고통을 함께 겪고 있다는 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절은 고통을 겪은 사람이 서로의 아픔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그에 맞는 배려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상대방의 고통을 쉽게 넘기거나 무시할 때가 있지만 고통을 겪어본 사람일수록 그 아픔을 더 깊이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습니다. C씨와 D씨는 어린 시절 부모의 병으로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었고 그 고통은 그들의 삶에서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C씨와 D씨는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C씨는 이제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고아나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경험한 고통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D씨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난 아이들을 돕고 있으며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진심으로 그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겪은 고통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점은 매우 큰 의미를 갖습니다. 비슷한 아픔을 겪고 나면 그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을 얻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치유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동병상련의 교훈을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타인의 고통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씨는 직장에서 새로운 동료인 F씨와 자주 대화하게 되었습니다. F씨는 개인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F씨의 표정과 행동에서 무언가 다른 점을 발견하고 F씨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F씨는 처음에는 마음을 열지 않았지만 이 씨의 진심 어린 배려와 관심 덕분에 점차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 씨는 F씨의 고통을 이해하며 그가 처한 상황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도움을 주었습니다. F씨는 이 씨에게 매우 감사하며 결국 자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배려를 해주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 씨의 진심 어린 공감과 배려가 F씨의 마음을 열었고 F씨는 자신의 고통을 덜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은 그 사람을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타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진심으로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더욱 건강하고 따뜻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 동병상련의 교훈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그 관계 속에서 어려운 시기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더욱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집니다. 때로는 자기 자신의 고통을 타인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고통을 혼자서 견디려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될까봐 말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 고통을 나누고 다른 사람과 함께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서 우리가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동병상련의 구절을 통해 우리는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끼리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다는 교훈을 배웠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 고통을 나누는 것이 사람들 사이에서 진정한 공감과 배려를 이끌어낸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는 주변 사람들의 고통을 더 잘 이해하고 그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동해 보세요.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더 따뜻하고 깊은 의미를 가진 관계로 채워질 것입니다. 오늘도 고전 속에서 얻은 교훈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이 교훈이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잊지 마시고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고전 속에서 얻은 교훈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맹자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바로 부두코친 불가이위인입니다. 이 구절은 부모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뜻으로 부모와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부모가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만듭니다. 부모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부모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제대로 세우고 사회에서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한 중요한 기초를 마련하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오늘은 이 구절을 통해 부모의 중요성과 부모와의 관계가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특히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 교훈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구절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부모와의 관계가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부모는 단지 자녀에게 생명을 주고 양육하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자녀가 사회에서 올바르게 성장하고 사람으로서의 기본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모의 인정은 그들이 자녀에게 기본적인 인간적인 가르침을 주고 인생의 방향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 A씨는 어린 시절 부모님의 엄격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은 A씨에게 인내와 존중, 그리고 성실함을 가르쳤습니다. 그때는 부모님의 가르침이 너무 엄격하다고 느껴져 불편하게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A씨는 사회에서 성공적인 경로를 걸을 수 있었고 그가 받은 부모님의 교육 덕분에 그는 언제나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부모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부모에게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단순히 생계와 물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인격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맹자는 부모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말하며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가치들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르게 이끌어가는 기초가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B씨는 어린 시절 부모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B씨에게 항상 정직하게 살아라, 남을 배려하라는 교훈을 주셨습니다. B씨는 이 가르침을 항상 마음에 새기며 살았고 그 덕분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B씨는 나중에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의 부모님의 가르침은 단지 도덕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적인 성장을 이끈 중요한 밑바탕이었습니다. 이처럼 부모의 가르침은 단순히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넘어서 그 사람의 삶에서 중요한 길잡이가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긍정적인 가치관과 도덕적인 기준은 자녀가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부모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부모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바르게 세우는 일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올바른 삶을 살고 자신을 제대로 세우는 것을 인정할 때 진정한 인정을 해줍니다. 시씨는 어린 시절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무리한 목표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부모님은 그가 성공하거나 큰 돈을 벌지 않았다고 해서 그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모님은 시씨가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세우고 남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시씨는 부모님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면서 그들의 사랑과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부모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외적인 성과보다는 내적인 성장과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올바른 길을 걸어가며 스스로를 바르게 세운다면 그 인정을 아끼지 않게 됩니다. 부모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부모의 기대에 맞는 성과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삶의 기준을 존중하고 실천하는 일입니다. 부모가 원하는 것은 자녀가 진정으로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자신의 길을 올바르게 걸어가며 사회와 타인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D씨는 부모의 인정을 받기 위해 항상 자신의 가치관을 잘 지키고 살았습니다. D씨는 돈이나 명예보다는 자신의 신념에 맞게 살아가며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사회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고 그의 부모님은 D씨가 어려운 시절에도 자신의 길을 잃지 않고 타인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고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이처럼 부모의 인정을 받는 삶은 외적인 것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성장과 올바른 삶의 방향을 추구하는 것에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자기를 바로 세우고 사회와 타인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진정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바르게 세우고 사람답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부두코친 불가 2위인의 구절을 통해 부모의 중요성과 그들의 인정을 받는 것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부모는 단순히 생명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자녀가 올바르게 성장하고 사회에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부모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바르게 세우고 타인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부모님의 가르침을 돌아보며 부모가 바라는 삶의 방향을 존중하고 실천해 보세요. 부모의 인정을 받는 것이 결국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고전 속에서 얻은 교훈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이 교훈이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잊지 마시고 부모의 인정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고전 속에서 얻은 교훈을 여러분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논어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바로 부인 불신 언필 유중입니다. 이 구절은 그 사람은 말을 잘 안 하지만 말을 하면 반드시 이치에 맞는다는 뜻으로 말의 중요성과 말을 할 때의 신중함을 강조하는 교훈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말하는 것에 대한 태도와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이 많다고 해서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을 아끼며 깊이 있는 말을 할 때 진정한 지혜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은 이 구절을 통해 말에 대한 태도 그리고 말의 힘과 영향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 교훈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구절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말을 합니다. 친구와의 대화, 직장에서의 회의, 가족과의 대화, 사람들과의 일상적인 소통까지 우리의 말은 끊임없이 흘러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말은 과연 얼마나 신중하고 깊이 있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논어에서 말하는 교훈은 말을 많이 한다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말을 아끼는 사람일수록 그가 말을 할 때마다 더 깊이 있는 이치와 중요한 교훈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A씨와 B씨는 두 친구입니다. A씨는 말이 많고 대화 중에 자주 자신의 의견을 피력합니다. 하지만 대화의 내용은 항상 같은 주제로 반복되거나 별다른 의미가 없는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반면 B씨는 말을 많이 하지 않지만 그가 말을 할 때마다 사람들은 귀 기울여 듣고 깊은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B씨는 말을 아끼면서 중요한 순간에 필요한 말을 했기 때문에 그의 말은 항상 이치에 맞고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말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의 내용과 그 내용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말을 많이 하는 것에 집중하지만 말을 아끼고 신중하게 하는 사람일수록 더 큰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을 아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말을 아끼는 사람은 말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하지 않으며 진정한 의미를 담은 말을 합니다. 그들은 말에 대한 신중함을 가지고 말할 때마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시씨는 한 작은 마을의 리더였습니다. 시씨는 말이 적었지만 마을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게 된 이유는 그의 말이 항상 정확하고 깊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씨는 마을 회의에서 말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 그가 하는 말에 귀 기울였고 그의 말에는 항상 이치가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시씨가 말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은 그의 침묵 속에서도 그의 의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시씨의 리더십은 그가 말을 많이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가 말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고 그 말을 통해 마을을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시씨는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하며 그의 말은 마을 사람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는 항상 말의 신중함을 잃지 않았고 그 신중함 덕분에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말은 생각보다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말이 사람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우리는 충분히 인식해야 합니다. 때로는 한마디의 말이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D씨는 한때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는 직장에서 실수를 연발하고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상사인 E씨가 D씨에게 조용히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야.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걸 믿어. 그 한마디의 말이 D씨에게 큰 힘이 되었고 그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E씨의 말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은 D씨가 자신의 가능성을 다시 믿게 만들었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말을 아끼고 신중하게 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큰 힘을 주며 그 말이 사람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말을 아끼고 신중하게 선택할 때 그 말은 상대방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며 더 깊은 신뢰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더라도 말을 할 때마다 그 말이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할지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의 신중함은 그 사람의 지혜와 깊이를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우리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말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만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으며 행동으로 더 큰 신뢰를 주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늘 부인불신 언필유중의 구절을 통해 말의 신중함과 그 말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배웠습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혜롭거나 중요한 사람인 것이 아니라 말을 아끼고 깊은 뜻을 담은 말을 하는 사람이 진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는 말을 아끼고 신중하게 말하는 태도를 가져보세요.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신뢰를 얻고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고전 속에서 얻은 교훈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이 교훈이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잊지 마시고 말을 아끼고 신중하게 표현하는 삶을 살아가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고전 속에서 얻은 교훈을 여러분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명심보감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바로 순자왈 부용지변 불급지찰 기이물치입니다. 이 구절은 순자가 말했다. 쓸데없는 말과 급하지 않은 일은 하지 말라는 뜻으로 불필요한 논쟁과 시급하지 않은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중요한 일에 집중하라는 교훈을 전달합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일과 사람들 속에서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지만 그중 많은 부분이 쓸데없거나 시급하지 않은 일에 낭비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구절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불필요한 일과 논쟁을 피하고 진정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쓸데없는 말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말을 합니다. 친구와의 대화, 직장에서의 회의, 가정에서의 대화 등 다양한 상황에서 말을 나누죠. 그런데 그중 상당수가 사실 그리 중요한 대화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불필요한 논쟁이나 쓸데없는 이야기들이 우리의 시간을 차지하고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듭니다. A씨는 어느 날 친구들과 만나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어떤 영화가 더 좋은지 혹은 어떤 음식이 더 맛있는지에 대해 끝없이 논쟁을 벌였습니다.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시간을 허비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대화가 그리 의미 있는 논의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저 쓸데없는 말을 하며 논쟁을 벌였던 시간은 무의미하게 흘러갔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종종 쓸데없는 논쟁에 시간을 소비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의미 있는 대화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그저 흥미로운 주제를 찾아서 논쟁을 벌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런 논쟁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시간을 낭비하게 만듭니다. 이 구절에서 말하는 급하지 않은 일은 시급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일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종종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려다 보니 정작 중요한 일은 뒤로 미루고 급하지 않은 일에 시간을 쏟게 됩니다. B씨는 매일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바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중요한 일을 미루고 급하지 않은 일들에 많은 시간을 쏟았습니다.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며 하루 일정을 계획하는데 시간을 보내거나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는 등 급하지 않은 일들을 하느라 중요한 업무를 미뤘습니다. 결국 중요한 일을 늦게 시작했고 급하게 처리해야 했습니다. 이와 같이 급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일이 늘어나다 보면 결국 중요한 일을 미루게 되고 결국 시간이 부족해져서 급히 일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무엇이 시급하고 중요한지 구분하는 지혜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순자는 우리가 불필요한 논쟁과 급하지 않은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진정 중요한 일에 집중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C씨는 매일 아침 가장 중요한 일부터 처리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을 먼저 해결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부터 처리해 나가면서 그는 자신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고
결국 그의 일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될 수 있었습니다. 시씨는 중요한 일을 미루지 않고 먼저 해결한 후에 다른 일들을 처리했기 때문에 그의 삶은 점차 더 여유롭고 만족스러운 것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시간을 절약하며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방법을 통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불필요한 일과 말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선순위를 정하기입니다. 우리는 매일 해야 할 일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부터 해결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가장 중요한 일에 먼저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다른 작은 일들이 자연스럽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을 관리하기입니다. 시간 관리는 우리가 불필요한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하루 일정을 세우고 그 일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 동안은 집중해서 일을 처리하는 습관을 들이면 효율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불필요한 논쟁 피하기입니다. 우리는 대화나 논쟁 중에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관심 없는 주제나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대화의 본질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긍정적이고 건설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오늘 부용지변 불급지찰 기이물치의 구절을 통해 우리는 불필요한 말과 급하지 않은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진정 중요한 일에 집중하라는 교훈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아끼고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 길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는 우선순위를 정하고 중요한 일에 집중하며 불필요한 논쟁과 급하지 않은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도록 하세요. 그렇게 하면 더 효율적이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고전 속에서 얻은 교훈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이 교훈이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잊지 마시고 중요한 일에 집중하며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삶을 살아가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